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결코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있고요. 또 준비하면서 힘든 것도 있고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일이 고난의 연속인데요. 게다가 기존의 직업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다는 건 더욱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을 피해 다닌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훗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바로 이런 시점에서 비록 어렵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속속들이 생겨나는 직업들, 그리고 그것을 깊숙이 알아보는 신직업의 발견. 오늘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신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동물매개 심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살짝 오시면서 지금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매개 심리사 세계 이야기를 해주실 박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이주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물만 나오면 이주상 교수님이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그런 직업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뵐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에는 박은영 선생님이 저 자리에 앉으실 것도 같습니다. 예. 자, 박은영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그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동물 매개 심리사로 일하고 있고요. 매스컴에서 가끔 동물을 이용한 그 동물 매개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좀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동물을 매개로 해서 심리치료적 접근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치료사분들이 심리치료사로서의 어떤 그 자질도 갖고 있어야 되고 동물을 관리하고 훈련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한 그런 쪽의 직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매개 심리치료라고 말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주요 대상은 누가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국가에서 치료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의 영향으로 장애인분들이 주요 대상자도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울증,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좀 왕따 당한 친구 내지는 자존감 잃은 친구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언뜻 듭니다. 예, 저희가 좀 여쭤보고요. 동물매개 심리치료는 일단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 매스컴에서 보시면 그 동물 매개 치료가 동물하고 즐겁게 놀이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이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동물과 즐겁게 놀이하는 걸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것도 치료의 그 효과 중에 하나지만 예. 단순히 그 교감하는 활동, 안아주고 같이 쉬고 하는 교감하는 활동도 있고요. 또한 그 대인관계 안에서 어려움이나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 같은 치료사나 그 동물을 대상으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풀거나 욕구를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 아니면 어떤 사회 규범 같은 것을 차차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행 후에 이제 그냥 그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사는 대상자가 반응한 여러 가지 뭐 언어적 표현, 네.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요. 네.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떤 환경이 필요하겠구나,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환경 구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끌어내거나 네. 뭐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내게 도와주고 그렇게 치료를 종료를 하면 보호자랑 만나서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나 장점을 보였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환경을 만져줬더니 아이가 좀 어떤 긍정적인 네. 표현이 됐다. 집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에서는 어땠는지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최적화된 어떤 양육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컨설팅까지 같이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은 동물은 매개, 말 그대로 매개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긴장감 완화도 해주고 동물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이 같이 오잖아요. 이 동물을 매개로 한 것만으로도 그 치료에서 낼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빨리 관계 형성하는 그런 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단체를 찾아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주로 이제 심리치료 영역이다 보니까 1대1 치료를 저희가 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기관 특성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또 뭐 방과후 프로그램 형식으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이나 아니면 뭐 대그룹의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 치료 이제 도우미 동물들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듣기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아신 분들은 뭐 새도 있고 그쵸, 뭐 물고기, 뭐 붕어, 뭐 이런 것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도우미견, 도우미 동물, 좀 다양하죠, 선생님. 지금 현재까지는 그 말을 이용한 아니면 뭐 고양이, 토끼, 새, 뭐 금붕어라던가 곤충을 이용한 치료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해본 바에 따르면 특히 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타인을 배려하거나 살아있는 동물을 대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좀 그 거칠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소근육 운동에 문제가 있거나 실제로 그 장수풍뎅이를 했는데 장수풍뎅이는 움직일 때 이렇게 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요령을 저희가 설명을 해도 그걸 이제 인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소근육 운동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세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치료 도우미 그 동물이나 곤충이 다치게 되면 가장 상처받는 건 그 친구 자신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도 하고 동물의 스트레스나 어떤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주로 활용하는 건 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의 친화력이나 다른 동물들과의 친화력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그 치료에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기도 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대형견 하나, 소형견 하나를 데리고 다니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훈련이나 이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도 3마리 정도 이상은 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소형 1마리씩 도우미견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접근 방법은 좀 다르시겠지만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 혹은 이제 반려동물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개, 강아지들이 저희 인간한테 주는 이 많은 정말 도움들, 그 도움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표현하는 게 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런 말, 우리 뭐 강아지한테 이리 와 하면 고양이는 또 안 와요. 그렇죠. 고양이 또 힘들어요. 오라 그러면 참 힘들고 새로운 환경을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산책하는 고양이 줄 묶어서 산책하는 고양이를 딱 한 마리 봤어요. 기본적으로 개를 매개로 해서 활동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대상자가 다른 동물로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없고 이 동물과의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그 다양한 동물들을 통한 또 접근을 다시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혐오하는 동물들이 많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들도 어떻게 저희들이 잘 접근을 하고 또 이렇게 학제적으로 접근을 잘해서 굉장히 이런 저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네. 그리고 그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맞으면 충분히 또 저희들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동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잠깐 뱀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잠깐 뱀도 생각해보고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저는 쓰는 친구 봤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있었고요. 또 한 군데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뭐지? 햄스터 있잖아요. 햄스터 이용해서 먹이 계속 줘가지고 햄스터가 그러니까 너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대체로 아무래도 햄스터는 쉽게 갈 수 있고 대학에서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운반 문제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햄스터는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뱀, 햄스터 그리고 또 이제 몇몇 그 페렛이라고 해서 족제비 종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몇 종류. 페렛은 애가 성격이 장난 아니던데요. 근데 그게 이제 하기 나름인
그런 것도 예. 있고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런 동물들의 경우 처음 사람하고 만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다 경험이시고 노하우시고 그러시겠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임상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지금 제가 또 얘기 듣다 보니 이해가 네. 좀 갑니다. 예. 제일 힘든 게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떠한 그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어떠한 이 손 완력 조절을 못 하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강아지를 잡거나 했을 때 이제 딱 꼬집거나 했었을 때 이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러실 때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하시는지. 저희가 그 협회 내에서 그 동물 매개 치료가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치료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 규정이 좀 따로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장애인분들이나 모두 단체로 그룹을 하는 활동에 저희가 참여할 때는 사전에 안전 교육 자료를 미리 보내드려요. 그래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미리 안전 교육을 받고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요. 초반에 저희가 또 안전 교육을 한 번 더 반복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훈련을 통해서 그런 그 돌발 상황에 대해 치료 도우미견들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 훈련이라고 하면 특수 목적견들이 좀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걱정들을 하시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면들이 저희도 시행착오 때문에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치료 도우미 동물이 스트레스가 적어야 사고 발생률도 낮아진다는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감화 훈련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둔감화는 말대로 자극에 좀 무뎌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뎌지게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참는 거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교수님 갯가동물들이요. 그 새끼 때부터 사냥 기술 배우려고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그게 놀이예요. 네네. 근데 그게 나이가 먹어도 하더라고요. 애들이요. 그럼 저희가 훈련 시간에 그걸 응용해서 같이 막 거칠게 놀아줘요. 예. 잡아 뜯고 막 때리고 잡아당기고 근데 얘네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인하고 노는 거. 네. 근데 물론 얘네들이 그거를 심각하게 저한테 하면 제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할 수 있게 저희가 해서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그런 둔감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자기가 공격당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놀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면이 이게 불편한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낮은 편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일단 자기 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어떤 환경을 주면 좀 더 빨리 회복하는가,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해줬을 때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주고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해주죠.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 애가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시면 그날은 그 개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좀 쉴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서 예방이 항상 최우선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참, 뭐, 말씀 들어보니 참 우리 매개견들, 매개 치료 도우미 하고 있는 우리 도우미견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 강아지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그리고 학계적으로 이렇게 도우미 동물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까? 선정 네, 기준이요. 일단은 매개로 하는 그 치료 형태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친화력,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이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개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마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성 부분, 동물과 사람에 대한 사회성 부분을 기본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병상의 그 이유가 치료 도우미견한테 그 스트레스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 접종이라던가 질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인수공통 전염병 같이 사람에게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치료 도우미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 2가지가 사회성과 그 질병상의 그런 문제 그리고 예방 접종 요거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 뒤에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그 인증 절차가 저희가 따로 있어요. 인증이 있군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임상 현장에 나가게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 스튜디오에 그 도우미 동물을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 친구들도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 주는지도 한번 좀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3개월 정도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신났어요. 오랜만에. 잠깐만 냄새만 맡고 간대요. 제 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 그러네. 마루 강아지. 이리 와. 오늘 대회를 많이 뛰어가지고. 그러네. 마루 이리 와. 아 얘기도 하면 재밌겠다. 옆에. 얘기도 하면 재밌겠다. 옆에 옆에 주세요, 앉아. 사인. 옳지. 기다려. 스튜디오에 일단 이름부터 좀 물어볼게요. 이 친구 이름이 네. 큰 애는 마루고요. 마루고? 작은 녀석은 덕이요. 마루랑 덕이. 예, 네. 둘 다 알겠습니다. 10살 정도 할아버지예요. 이 친구도 10살, 이 친구도 10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이수상 교수님 뭐 우리야 텔레비전에서 뭐 냄새도 안 나고 저희도 뭐 그거는 뭐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오늘 이수상 교수님이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예, AT 센터에서 도그쇼에서 지금 막 도그쇼를 마치고 아이들은 지금 차에 실어놓고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지금 막 또 뛰어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루가 오더니 우리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수상 선생한테 지금 온갖 개 냄새가 다 나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마루가. 저를 여자로 볼 수도 있어요. 개 중에 저희 암컷이 오늘 좀 있었는데 저를 네. 여자로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구나. 가능합니다. 예. 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유도한 대로 이렇게 따르거나 네, 어떤 네. 그 위축된 정서를 가진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이 동물들하고 만났을 때 여태까지는 남이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여기선 내가 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하면 얘네들이 반응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이 그 장점, 특히 개의 장점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거. 학벌, 경제력, 외모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요. 근데다가 냄새가 나면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될 만한 환경을 개들이 주다 보면 장애인 친구들은 성취감을 느낄 예, 수밖에 예, 없어요. 예. 그리고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던 친구들도 명령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개들이 반응하는 예, 재미있는 상황이 그 심리적인 어떤 반응이 네네. 클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예. 표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렷하는 거 좋아하고 뽀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루. 자, 마루. 이제 이렇게 핥아주는 거, 이런 것들 뽀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자폐 친구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수동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마루가 그 친구한테 가서 너무 핥고 뽀뽀해서 예. 귀찮아서 앉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오는 발소리만 들면 일어나서 만져주고 네네. 또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활동하고 이런 변화를 보였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루는 자기가 뽀뽀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러네요. 네네. 아유, 이거 큰일했다 마루야. 정말. 교수님 예. 뽀뽀 한번. 왜 떠십니까? 저는 벌써 마루가 이 암컷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기만 하면 바로 잠깐만 마루야 아니 몽이는 마루야. 정말 얘가 지금 냄새 제 맡는 좋아하고. 몸에서 네. 이 냄새 이 옷에서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체 예, 냄새가 예, 나잖아요. 예, 예. 확인하는 저 중이에요. 정말 저를 사람으로 본다면 얼굴을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네. 강아지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엉덩이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아, 얘야.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오늘 만남이구나 바로 네. 같이 만난 학생이다 아.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자, 해보시죠. 마루한테 이렇게 손 올리시면서 벌써 앉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차렷이거든요. 예. 자, 마루 차렷하고 보내주세요. 우리 덕이 자, 마루 나한테 준비. 오고 덕이 나한테 오고. 으쌰. 저 그러면 저는 오늘 훈련사가 아니라 이제 학생인 것처럼 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키를 좀 낮춰주세요. 네, 네, 이렇게 자, 하면 될까요? 앉으라고 먼저 얘기해주세요. 마루. 마루야 앉아. 아이고. 오, 벌써 차렷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연로하셔서 올해는 못 버티세요. 네. 다시 네. 한번. 마루 차렷. 옳지. 그리고 지금 손을 이렇게 내민 건 차렷한 다음에 하이파이브도 하겠다는 거에서 맞춰서.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마루 앉아. 마루 앉아. 옳지. 마루 차렷.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덕이는 할 줄 아는 재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바닥에 앉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빠 다리하고 앉으시고 덕이를 내려주시면 덕이 이리 와 올라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두드려주시면 올라갈 거예요. 덕이야 이리 와. 한번 해보자. 자, 덕이 한번 여기. 덕이야 이리 와 이리 와. 나한테 왔네. 아유 나한테 왔네. 저는 개 냄새가 나서 강아지고요. 교수님은 사람이세요 지금. 자, 그래서 뭐 만져주시는 괜찮아, 거 뭐가 되게 됐든 뭐 좋아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져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랬어?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저씨가 지금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너 쓰다주면 미쳤구나. 미안해. 아우 덕이야 고마워. 그래서 옳지. 왔어. 자, 마루도 지금 마루 뽀뽀해달라고. 왔어. 어유 마루 왔어. 그러니까 고마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되게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네가 최고야라고 이게 지금 반응해주고 확실히 있잖아요. 다스리는 느낌이 와서 네, 사실 네. 이게 공격적인 느낌이 아니고 다르네요. 확실히. 네, 네. 이 느낌이 오겠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저 정가머리 이런 포즈를 많이 해준다 그러면은 그 치료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걸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 안에서도 좀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그렇죠. 있고요. 예. 내가 되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기보다는 뭔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다가와서 네가 먼저 최고야. 알아주고, 네가 주는 간식이나 네가 나 만져주는 건 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간식을 줬어요. 아니면 공을 던져줬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신나서 간식을 신나서, 먹고 공을 잡으러 가고 이런 놀이가 그게 가능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 네.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감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내가 리드하고 맘대로 할 수도 있지만 한편은 내가 보살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네, 것 네. 같아요. 그 안에서 타인에 대해서 입장을 헤아리는 경험들을 동물과의 관계에서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나 두 개씩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지금 활동한 지가 한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제가 치료사 일하고 초창기부터 같이 한 친구들이라 한 만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살이니까 치료 도우미견이 한 최고 한 8살 정도 되면 9살부터는 은퇴 준비를 해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좀 심한 친구들은 빠르면 6살.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아까 보셨듯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치료 시간에 아이들 발소리만 들리면 벌써 막 끙끙대고 울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하울링하고 막 이럴 정도로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활동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아이들이라 10살인데도 임상 현장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활동할 수 어떻게 보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거 치료 도우미 동물, 그러니까 도우미 동물의 산 증인이네요. 우리 네. 마루가. 그러네. 이 왜 제가 훈련 쪽의 측면에서 본다면 네네. 교수님이 지금 마루하고 덕이 이렇게 훈련시켜 놓은 게 일반 분들이 보실 땐 똑같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복종 훈련만 시킨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사람한테 좀 수능적이 돼요. 네.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인 훈련용으로 리더성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 리더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또 사람을 좀 깔본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예, 네. 중요하니까. 지금 얘네들은 보면 그게 아니라 이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리더성도 아니고 절대적인 깔봄도 아닌 중간적인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얼마 아이들이 됐는지. 네. 예, 예. 그렇구나.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 통해서도 아마 많이 도움 주는 것 같은데 그 하나만 또 좀 보여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성인분들도 똑같아요. 이제 공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라서 저희가 공 대신 좀 푹신한 솜공을 갖고 왔는데요. 네, 헝겊공을 갖고 왔는데요. 네, 네. 공을 던지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수근육 운동, 균형 감각이 또 있어야 되고요. 손하고 눈의 협응을 통해서 또 동물이 이게 너무 세게 던지면 못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볼게요. 마루, 앉아. 마루 공 할 거야, 공. 적당한 거리와 뭐 이런 걸로 잘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뭐 말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던지기만 할까요? 던지면서 가져와라고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마루야, 가져와. 옳지.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자, 이제 공 놔야지. 공 놓고 씹는 공 맛이 있는 공인가 본데요. 아 그렇구나. 이럴 때는 좀 놓을 땐 좀 늦게 걸리는구나. 아이고 옳지. 미안. 그렇구나. 가져와. 아저씨 옳지, 주세요. 가져와. 자, 이제 공 오케이, 놓으세요. 오케이. 자. 선생님 그러면 이 공놀이가 갖는 어떤 효과랄까요? 그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그 일반 그 비장애인들한테는 공을 던지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장애가 있다 그러네요. 보면 네. 그 대소근육 운동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나 균형 감각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 던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소근육 운동의 발달, 균형 감각의 발달도 있고요. 또 이
공을 던졌을 때 걔가 잘 잡을 수 있게 너무 멀지 않고 네, 힘 조절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를 배려해서 공을 던지는 그런 것도 이제 배울 수가 배울 있고요. 수 있는 거네요. 또 하나 또 효과가 내가 공을 던지라고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때 얘가 반응해 주는 거는 내 명령이 따르니까 내가 리더하는 그 경험. 이건 좀 장난 아닌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왜 조카나 동생들 막 약 올리고 괴롭히면 너무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리드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장애가 있다고 그래도 네. 공을 던지는 척 흉내만 내면 얘는 공이 있는 줄 알고 뛰어가거든요. 그 약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얘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기본 심리에서는 내가 리드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거는 네네. 그런 약 올리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욕구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네, 그런 그렇죠. 효과가 사실 그런 있더라고요. 욕구도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 네. 그 균형감이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약 올리면 얘가 힘들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생했어 라고 배려해주는 이런 행동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고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게 저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치료 효과가 있겠다. 뭐 이런 결은 이제 보통 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강아지 길러보시면서 어머 얘 나한테 힐링 이렇게 많이 주는데 뭐 이런 느낌 많이 하실 텐데 선생님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 행동 뭐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좀 제가 저번에 한번 교수님하고 개인적인 사담을 좀 나누면서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어떠한 그 반려동물 이게 그 전까지는 좀 인테리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면 애완견을 키우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어렸었을 때 70년대에 보면은요 집에서 셋바트를 키운다 그러면 그거는 부잣집이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하나의 타입이죠? 타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그 반려동물 자체가 인테리어나 아니면 어떠한 소품에 껴가 됐었을 때는 그걸 자꾸 저희가 지배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요 근래에도 유기견이 좀 많이 생기고 하는 게 요 근래는 좀 덜 생기는데 그 전에는 유기견이 더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게 어떠한 저희가 훈련 상담을 해보면 지배적인 욕구예요. 나는 강아지가 이래서 샀는데 이게 강아지가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넌 내 이미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알아서 화장실 가서 오줌을 똥을 놓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넌 이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됐는데 좋은 지적이세요. 예 요즘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상담을 많이 해보시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해해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지금 교감하고 자신감이라든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강아지를 구속했다면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대화하는 시대가 좀 돼가고 있거든요. 네. 동물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효과는 있죠, 선생님. 예. 네, 올브리치라는 학자는 동물과 사람과의 그 활동이 사람의 그 인지,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대요. 기억력, 집중력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또 노인분들의 경우는 어떤 그 삶에 대한 그런 새로운 그런 그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쪽으로 긍정서적으로 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은 조금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강아지는 내가 밥을 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고, 네.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네. 물을 먹을 수 없고, 내가 청소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청소를 못 합니다. 이야기만 우리 아이들이 딱 해주고 나면은요, 정말로 눈빛이 좀 틀려져요. 강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너의 뭐 가족이야, 너의 형제야, 우리 막내로 같이 키우자. 그 막내로 같이 키우는데 과연 밥 안 주고 똥 안 치워주고 명칭은 막내인데 막내니까 엄마가 보살펴줘야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개인적인 거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이제 좀 생각하고 그런 생각 이제 바뀌게 된다는. 예, 오늘 이주환 선생님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의 어떤 그런 문제와 지금 치료의 어떤 그 도우미의 어떤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짚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이 돼서 좋고요. 치료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 우리
도우미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좀 어떻게 되나요? 치료 도우미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저희 마루 같은 경우도 그 공놀이를 실내에서 하다가 빨랫대가 머리 위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쇠창살 흔들리는 소리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만 나면 아이가 움찔하고 막 이렇게 자세를 낮춘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대기실에 보면 울타리, 새로 된 울타리에 있습니다. 예. 그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래고 저도 막 어머머 어떡해라고 반응을 했다고 하면 얘가 그 상황에 대한 게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치료사들이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할 경우는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네. 예. 그 동물들도 그게 분명히 놀랍고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무서운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그 쇠창살 소리가 나는 것 자체에 대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차츰차츰 이렇게 둔감화 시켜주는 뭐 쇠창살 소리가 나거나 그런 재질을 만났을 때 간식을 준다던가 네네네.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준다던가 해서 경험을 하게 해서 서서히 바꿔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일단은 스트레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질병적인 부분으로 연결된 가능성도 있고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그 예방하기 위한 아까 초창기 네네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방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급박한 상황에는 저희가 일단 분리를 해요. 네. 치료 현장에서 분리해서 좀 쉴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그날은 얘가 좋아하는 뭐 어떤 놀이나 네. 아니면 쉬게 한다던가 운동을 해준다던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네. 편이고요. 그 둔감화나 이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자극에 대해서 좀 더 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문제랑 같이 나오는 게 얘네는 무냐 안 무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치료도우미견들도 생명이 있다 보니까 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 공격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치료사들은 그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이상 가면 어떤 적대적인 반응이 나오겠구나. 네, 네. 그러면 그 환경을 소거해 주는 거죠. 예, 분리해 주거나 알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 예방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 네. 것은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고3 때 1년만 열심히 공부해라. 예.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저가 이제 나는 그냥 대학 안 가고 그냥 놀고 싶은데 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놀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보면은 지금 저렇게 우리 여기 동물매개 심리사 분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분의 치료 활동에 와서 맞게 시키시는데 제가 말하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아니에요. 네네. 비전문가분들 때문에 그러세요. 예를 든다면 동물 매개 치료를 원하시는데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이 계세요. 그 부모님이 그러십니다. 이게가 무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걱정거리가 많으세요. 네. 털은 빠지나요?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그 전문가분께 맡기시는 게 좋아요. 왜? 그 전문가분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맞습니다. 폐쇄적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 이미지를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조심스러워지면 강아지는 내가 치료 활동하는 것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스트레스죠. 그럼 많은 분들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만 스트레스를 생각하시는데요. 저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면 강아지들은 땀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좀 헉헉헉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싶은데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렇게 헉헉헉 네. 되는 것은 네.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이 장기간이 좀 열을 발산할 수 없다 보니까 빨리 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견들 현장에 가보면 많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 매개 심리를 치료하시는 이 심리사 분들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안전한 동물을 데리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용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지금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동물매개 심리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동물매개사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동물매개 심리에서 활동하시지만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그 유아교육학을 전공해서 유치원 교사로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이유가 약간 아이하고 관계된 거는 지금 네, 다 네. 지금 맞아가는 걸로.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제가 주일학교에서 성당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셨으니까. 이제 예. 그때 저희 그 학생의 학부형인 분이 지금 제가 소속되는 협회 그 회장님이시고요. 그때는 그러면은 결혼하셨을 때입니까? 안 하셨을 네. 결혼하기 때입니까? 전이요. 아, 하기 전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셨고요. 예. 그때 이제 막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시던 시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아교육 전공도 한 데다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쪽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산 후에 치료사로 일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걱정을 했더니 일단은 네. 한번 가봅시다라고 네. 했는데 정말 출산 후에 2달 만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마침 또 저희 막내를 친척 저희 이모 할머님, 외할머님의 동생분이 태어나자마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상간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얘를 키우는 걸 내가 도와줄게. 너 일해라고 선뜻. 아, 그러셨나요? 또 신랑도 저희 신랑은 개를 되게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지금 마루 같이 있지 않나요, 집에? 같이 살아요. 어, 목욕도 시켜줘요. 오늘도 아침에 마루 목욕 시켜준 거 아, 신랑이에요. 싫으신데도.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뭐 네. 저희한테는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런 얘기. 아, 네. 예, 빨리 이런 얘기 빨리 넘어가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특별한 과정 같은 것도 좀 밟으시나요? 이 동물 매개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동물 매개 치료사 그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여러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론 교육, 훈련 실습, 임상 실습 3가지가 좀 골고루 진행이 되는 기관을 네.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안전에 관련된 어떤 임상 현장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나 어떤 그런 그 교육이 따로 진행이 되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 각 치료의 그 교육에 필요한 그 각 영역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강사로 초빙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근데 해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영역에선 전문가지만 네. 동물 매개 치료 임상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임상 없다 자체, 보니까 예. 강의 시간이 이제 강의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뒤부터 저희가 했던 게 동물 매개 치료 임상 경험이 있으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초빙을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회장님께서 그걸 진행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저처럼 뭐 치료팀장으로 일하거나 이렇게 치료사로 오랜 경력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임상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을 선택하실 때 동물 매개 치료 임상 현장에 대한 그 경험이 있는 강사분이 강의를 진행하시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기관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론 교육, 훈련 실습, 임상 실습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그 3가지가 일단 짝짝 네, 맞아야 네. 되고 지금 강조하시는 게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빠지게 되면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임상 현장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 치료이기 때문에 그 3가지를 적합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실습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네네. 보통 초기에는 임상 실습을 참관 실습만 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조 치료사로 역할해서 이렇게 또 임상 실습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치료 도우미견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그 예비 치료 도우미견을 데리고 실습생이 같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기관에 담당하고 있는 치료사가 치료 도우미견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피드백도 주고 그 예비 치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마루는 이제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모습을 그 예비 치료 도우미견이 그대로 모델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그런 특수 임상 실습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치료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뭐 동물을 이용해서 어떠한 매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중요한 부분이 없겠죠. 네. 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우리 이러한 어떠한 이런 업종에 더 발전을 위한다면 비애견인들을 위한 부분 배려를 좀 더 많이 치료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바로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을 그래서 많이 하신 분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때 만나서 그거 했을 때 보면은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짖든 뭐 뛰어오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뭐 집안에 갔다가 발자국이 다 나든 털이 날든 상관없는데 이 비애견이에요. 제가 요즘 와서 애견 문화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일을 무엇이 있을까 해서 요즘은 저도 좀 훈련을 포커스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애견을 훈련을, 우리 애견인들의 문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사이에 비애견인들이 그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훈련 중에 이 비애견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진화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르는 강아지나 동물을 직접 이제 임상에 이제 데리고 가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도우미견을 그 치료에 투입하는 건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협회에서 인증한 인증제도를 통과한, 그러니까 협회에서 육성된 치료도우미견을 분양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교육 과정 중에 그 자견을 분양을 받아서 훈련을 해서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그 치료사로 파견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할 때 좀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후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6개월에서 짧으면 6개월은 정말 전문가분들이고요. 한 기본 1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훈련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 훈련에 대한 내공은 한 5년 이상은 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 반년 만에 그걸 어떻게 쌓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전자를 조금 권하는 편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실 테니까 어떤 비용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료도우미견에 대한 분야 비용을 그 치료도우미견들이 저희가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A+ 등급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육성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협회에서는 치료사분들이 다른 치료사들하고 다르게 초기에 준비해야 될 비용이 많거든요.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뭐 치료도우미견도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 50% 수준의 비용을 저희가 A+ 등급일 경우는 그렇게 좀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치료사분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면 좀 분할 납부를 형편껏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프고 병원 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아무래도 이제 내 반려견이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뭐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 외에 뭐 진드기라던가 이런 아니면 귀병들이 강아지들이 많이 좀 생겨요. 저희 마루는 귀 모양 자체가 노폐물이 안 나오는 모양이라서 귀병을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권할 정도로. 근데 수술했을 때 얘가 너무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냥 꾸준히 관리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곰팡이성균이 한번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한 달 동안 100만 원 넘게 병원 비용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치료사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 지금 이게 보험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포커스는 달리 하셔도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있긴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부업해 보면 무턱대고 좋기 때문에 무조건 다 대중적으로 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애견인 문제도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도 있어서 무조건 하자라고 해서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의 어떤 보완 이런 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왜 내 차로 강아지를 이동시켜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보면 왜 내 차로 강아지를 이동시키느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큼 저는 많은 제도 개선,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금전적인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국가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의 그 툴을 갖춰서 그런 이런 우리가 말하는 특수 목적견들은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저가 항상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재난 구조견, 뭐 어디 지진이나 이런 네. 피해 입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네스 차고 네.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는 것처럼 네. 적어도 치료견들한테 그렇게 해준다면 인지의식은 좀 틀려지거든요. 우리들은 뭐 국가 뭐 이거는 112, 만약에 여러 우리가 이 애견 그 저희 뭐야 심리치료견들이 있으면 뭐 각각 많은 단체가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아 이건 이렇게 좀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일정한 어떠한 공통된 네. 지금 우리가 말 수 있는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 같은 걸 좀 준다면 그런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이게 뭐 금전적으로 강아지 치료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 차를 안 사도 되고 네. 조금 대중을 이용하게 되면은 네. 많이 좋은 거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기억나는 사례가 몇 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신데요. 큰 첫아이는 이제 군대에 가 있고 막내가 이제 나이터울이 굉장히 큰 초등학생 남자애가 있었는데 얘가 장애도 있고 ADHD 진단을 받은,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거의 느끼는 그 어려움을 이 어머님이 혼자서 껴안고 있는 상황이셨고요. 아이를 그 체벌로 훈육을 하시는 급하신 스타일의 이제 상황이셨는데 기관 안에서 이 어머니 블랙리스트에 오르실 정도로 굉장히 그 세신 분이었어요. 네, 어머니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이 탓으로 돌리시는. 네. 저랑 치료를 진행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사전 정보 받았던 거랑 다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네. 강점도 갖고 있고. 근데 상담 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네네 하는데 안 믿는 표정이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엔가 상담 시간에 어머님이 제 말을 완전히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어떤 변화지?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 치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치료실 시트지를 뜯어가지고 1시간 내내 카메라. 이러고 보신 몰래 거예요. 보셨구나. 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걸 모르고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치료하는 걸 다 들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치료적 접근을 제대로 하고 있었고 아이 또한 변화되고 있었던 걸 어머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오히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결과.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이제 믿으실 정도로 이렇게 좀 믿어주셨고 어머님도 변하시고 아이도 변하고 그래서 치료 효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사례가 나섰어요. 사례 중에 하나시겠어요. 네. 예. 뭐 이번에는 선생님이고 혹시 우리 동물 도우미들한테도 동물들한테도 무슨 그런 사례 같은 거 있나요? 기억에 남는 사례, 요거는 좀 속상해 하실 만한 얘기인데요. 네. 제가 장애인분 중에 그 성인 장애인분, 만 1살도 안 된 아기 수준의 지능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분은 뭐 좀 당황스럽거나 이제 혼나는 상황이 되면 폭력적인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옆에서 항상 지켜보셔야 되는. 근데 이분이 자꾸 저희 대형견을 잡아 뜯으시고 아유, 예. 발로 차셨어요. 네. 그래서 이 행동이 왜 나타날까 고민이 됐는데 3번째 회기인가에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왜 이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분들 때문에 차단이 돼서 제가 못 봤던 거죠. 어떤 일이었냐면 다른 분들이 소형 그 도우미견을 끌어안는 걸 보고 자기도 개를 안고 싶은데 소형견은 눈에 안 들어와요. 큰 애를 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죽을 잡아서 들을 아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팔다리를.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동물을 때리려고 학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혼내시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발로 뻥 차고 도망가고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희 큰애를 다리에 올려드렸는데 네. 입이 완전히 귀에 걸리시는.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욕구 지원이 안 돼요. 문을 부수고 나가시는 분. 네. 아니면 문을 부수고 들어와요. 자기 치료 시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한테 시계를 못 보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바늘 시계 가리키면서 예. 이만큼만 우리 이따가 갈 거야. 바늘이 여기 오면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는 저를 넘어뜨리고라도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야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5초라도 앉아 있고 그게 5분, 나중엔 치료 시간 내내 앉아서 기다리는 게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개가 이제 한번 그렇게 놀랐으니까 이분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만지려고만 하면 벌써 막 쫄아 있는 네. 거예요. 아이가 찬딱 네. 긴장이 돼 있었는데 예.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잡아 끌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손을 딱 내밀었다가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눈치를 챈 거예요. 얘가 뭔가 안 좋구나. 네. 아, 그래서 그날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 이 친구가 엄마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그냥 상관없이 막 자기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네. 뭔가 엄마의 반응을 살펴보는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마루가 그분하고 1년 반 동안 치료하면서 그분하고 관계에서 생겼던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 작업을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오면 무조건 꼬리 흔들고 좋아하는 이렇게 잘 건강하게 종결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소영 우리 아까 좀 보면 덕이하고 우리 저 마루 봤잖아요. 네, 네. 가끔 이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일도 좀 종종 생기나요? 애교가 서로 장난이 아니고요. 아, 애교가 얘네들끼리 싸우지는 애교가 않아요. 되는구나. 네, 싸우지는 않는데 마루가 힘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죠. 내가 사랑받아야 돼 하고 아, 또 얼굴을 그런 얘기구나. 내미는.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선생님 그래도 힘드신 점은 좀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지금 보람 얘기해 주셨지만 네,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 치료를 진행하다 만나는 보호자분들을 보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의 아버님들은 경제적인 거에 집중하시고요. 어머님들 혼자서 다 그걸 끌어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사례 말씀드렸던 친구도 같은 경우는 계속 엄마한테 얘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연락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그래서 치료사는 그 대상자나 보호자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거를 수용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나를 우리 아이를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치료사한테 뭐 비난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신다거나 그리고 치료를 종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더 이렇게 이해는 끝까지 안 예, 가시고 그래서 저희는 늘 기다려드리고 어머님과 그 아이의 편이 되어드리는 편이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그냥 어떤 연기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그럴 수 행동을 있죠. 이해하시면 그런 종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치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좌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보 치료사분들이 특히 그런 거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겪을 거예요. 겪으시면은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극복하지 못하시면. 그래서 예. 심리치료사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 영역도 의무적으로 뭐 1년에 뭐 2년에 한 번 뭐 몇 시간씩 개인 분석이나 상담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안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서 상담을 받고 예, 예, 그거는. 저를 상담해 주시는 그분 또한 어딘가 가서 받으시겠죠. 예, 예, 그렇게 예. 순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나오는 아쉬운 점도 좀 있거나 오해 같은 것도 있거나 이러실 거예요. 알려주시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에 그 도우미견들이 탑승할 수 없다 이런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 가면 일단은 그런 정부에서 주는 지원적인 부분에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그 비애견인들의 그런 오해, 특히 어르신들은 어디 냄새 나는 개를 여기 데리고 들어와 네. 털 날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기관의 컴플레인으로 들어가서 저희한테 오거나 뭐 저희를 비난하는 뭐 그런 표현들을 막 이제 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조금 작지만 스트레스가 좀 될 수가 있고요. 조심스럽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동물 매개 심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네. 지금까지 어려운 점, 보람 얘기 다 들으셨으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도 중요한데요. 마음가짐. 네, 첫 번째는 네, 네. 마음가짐이고요. 저희가 그 동물 매개 치료사 교육생들을 받아보면 나는 동물을 좋아해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세요. 무작정, 예. 네. 근데 동물을 지나치게 골수팬인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동물이 너무 좋아요라는 마음만 크신 분들은 이거 동물 학대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거 그런 뭐 생각을 그렇죠.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을 어느 정도는 지금 동물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돼라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
저희 그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선생님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한국 동물 매개치료 복지협회 그 복지자가 그래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동물 매개치료사로 일하고 싶은데 어느 분야를 전공을 하면 좋겠는가 하고 고등학생들이 문의를 많이 해요. 저처럼 그 교육학 쪽이라던가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동물 관련 뭐 이런 쪽에 그 공부를 하시면 더 좋고요. 전혀 이쪽이랑 관계 없는 분들도 오시는데요. 일단 교육과정 안에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충분히 치료사로 일할 수 있게 교육과정 안에 다 지금 커리큘럼이 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사분들이 자격증 타고 임상 현장 나간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대부분 지금 따로 공부를 더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군요. 예, 일하면서 공부하고 또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자격증 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역량 개발 위해서 뭐 1년에 연수를 몇 시간 하고 슈퍼비전 받고 개인 분석이나 상담을 받아야 된다던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된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학제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당에 이제 그 똥개라고 하는 그런 그 작종견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도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혼자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걔한테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후련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근데 얘가 나이가 있어 치매가 있어서 갑자기 저를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동생도 손을 물렸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저한테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있고 따뜻한 체온이 있고 저랑 교감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다 괜찮아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동물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동물매개 심리사 굉장히 흥미로웠던 직업이었는데요. 동물매개 심리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신 박은영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진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바로 가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계속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 이제 20회 정도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필요한 직업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이게 꼭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필요한 직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힘든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이런 전문가 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런 직업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 신직업의 발견 스태프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